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또 트루크라임 스토리 즐겨보신다면 제가 다양한 사건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한 그런 사건이고요. 이 판결이 끝났어요. 이미 다 종결이 된 사건인데 아직도 범인이 유죄냐, 무죄냐 이런 논란이 조금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사건은 미국 북부에 있는 오하이오주의 윌로빌 힐스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는요, 오대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죠? 호수지만 너무 넓고, 너무너무 넓고, 깊고, 파도도 치고, 폭풍도 이는 그런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입니다. 화물선도 다니고요. 아무튼 오늘 사건의 배경이 이 5대호 중에 하나인 이리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 윌로빌 힐스는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클리블랜드에서 차로 한 20분 떨어진 곳입니다. 그냥 평범해요. 범죄율도 미국 평균 수준, 소득도 평균, 뭐 엄청 시골도 아니고 복잡한 대도시도 아니고 평범한 미국의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는 결혼한 지 6년이 된 리사와 케빈 커플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1971년생 동갑내기 부부였고요. 2012년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시기에는 둘 다 41살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재혼이었거든요. 리사는 니콜라스라는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었는데 2003년에 이혼을 했어요. 당시 메건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리사가 키우게 됐고 이혼하고 3년 뒤인 2006년에 바로 케빈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메건 데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3년 뒤인 2009년에 둘째 딸 헤일리가 태어나면서 네 가족이 됐어요. 이 사건 당시 메건은 16살, 헤일리는 3살이었어요. 케빈의 직업은 트럭 기사예요. 식품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북미의 트럭커들 보면 뭐 트랜스포머 같이 생긴 그 트레일러 있죠. 큰 거. 이제 그걸 몰고 북미 전역을 다닙니다. 스케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일 나가면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질 못하고 트럭에서 이제 먹고 자는 뭐 그런 생활을 해요. 리사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예요. 부부가 살던 마을 옆에 쿠야호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아동가족 서비스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자, 리사가 담당하던 업무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이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상담도 해주고, 치료 지원도 해주고, 이제 리사가 원래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었대요. 직업이 적성이랑 잘 맞았고, 누구보다도 이 피해 아동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리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사브리나라는 16살 소녀를 만나게 됐어요. 사브리나 주니크는요, 1994년 10월생이고요.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외곽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수잔이랑 아빠 마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부가 이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둘 다 중독에 찌들어 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러다 사브리나가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사브리나 아빠 갔다 올게. 이게 무슨 인사냐면요. 마크가 어디 출장 가거나 회사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교도소에 간다고 인사하는 거. 몇 년 뒤에는 사브리나 엄마도 갔다 올게. 내가 돌아올 때 너 쑥쑥 자라서 돈도 좀 벌고 있어야 돼. 이번엔 수잔도 교도소에 가요. 부부가 사이좋게 교도소에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깜빵을 제 집 마냥 드나듭니다. 사브리나 낳아놓고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키웠어요. 수잔은 사브리나 아기 때 그때 우유 타는 그 젖병 있죠? 거기다가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보드카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먹인 적도 있어요. 정신 나갔죠, 부부가. 사브리나 너는 엄마 아빠가 뭐 잘나가지고 술도 먹여주고 좋겠다. 이거 먹고 얼른 자. 미친 거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브리나가 4살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고요. 뭐 이것 외에도 뭐 우울증, 불안증, 양극성 장애, 4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후에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요. 사브리나가 10대가 되었을 때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학교 애들하고 싸우고 이 소년원 같은 그런 보호소에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요. 또 할머니 물건을 훔쳐가지고 당근마켓 같은 데 팔아서 그 돈으로 술 사고 담배 사고 나중에는 할머니도 아휴
너 이제 감당이 안 된다. 아, 집에서 썩 나가." 사브리나를 쫓아냈어요. 갈 곳이 없던 사브리나는 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엠마 클레이 리시빙 홈이라는 보호소에 들어갑니다. 여긴 7살부터 18살 성인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쉼터 같은 곳이에요. 임시 보호소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지내다가 원래 부모가 있는 가정이나 뭐 아니면 위탁 가정으로 가기 전에 잠깐 지내는 곳이에요. 사브리나는 이 리시빙 홈에서 2년 동안 지냈는데요. 뭐 꾸준히 머물렀던 건 아니고 방황할 때면은 거리에 나왔다가 나중에 갈 곳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면 다시 쉼터로 돌아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 2년이 지났어요. 이 청소년기가 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사브리나는 늘 방황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사회복지사 리사를 만나게 됐어요. 리사는 사브리나를 처음 보고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랑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먼저 제안을 했어요. 사브리나는 네. 이렇게 2011년 7월에 16살이었던 사브리나가 리사와 케빈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시 부부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배낭 하나 메고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창문 밖에는 새가 짹짹짹짹짹짹 지저귀고요. 이 몸을 덮고 있는 이불은 너무 향긋하고 뽀송뽀송하고 막 냄새도 안 나.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니까 달그락달그락달그락 그릇 소리가 나면서 이 리사와 케빈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굿모닝. 어젯밤 잘 지냈니? 향긋한 커피 냄새, 막 버터에 빵 굽는 냄새, 베이컨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브리나는 여기 천국인가? 쉼터에서 지낼 땐 그 좁은 방에 2층 침대 쭈루룩 세워놓고 잘 때 애들 코 골고 냄새 나고 막 발꼬락내 나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리사의 집에 와서 침대에서 포근하게 스트레이트로 8시간 푹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진짜 천국인가? 아, 이런 곳이 집이구나. 아침 식사도 쉼터에서는 그 통조림 콩에다가 식초 냄새 나는 막 그런 이상한 빵에 대충 먹었는데 리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침 식사를 정갈하게 차려주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랑 너무 다르다. 평화롭고 고요하고 안전하고 애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구나. 처음으로 사브리나에게 루틴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이나 이제 빵이나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마치고 집에 와서는 숙제하고 저녁엔 식탁에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오늘 하루 어땠니 대화하고 내가 꿈에 그리던 가족이 이런 거였네. 이 처음으로 사람의 온정을 느끼게 됐어요. 이후에 사브리나는 학교에서 문제도 안 일으키고요. 성적도 잘 받는 편이었고 결석도 한 번 안 하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이 리사랑 케빈은 진심으로 이 사브리나를 환영해줬어요. 또 당시 리사에겐 첫째 딸 메건이 있었죠. 사브리나보다 3살이 어렸거든요. 이 둘이서 이제 찐 자매처럼 같이 셀카 찍고 잠옷 입고 밤늦게까지 막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수다 떨고 노래 부르고 메건도 사브리나를 엄청 따랐대요. 이제 원래 자기 동생이 있죠, 헤일리. 근데 헤일리가 2살밖에 안 됐어요. 한참 어리니까 애긴데 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갑자기 언니가 짠 생겼으니 너무 좋은 거죠. 이후에 사브리나는 이 리사의 가족들과 정말 찐 가족처럼 위탁 가정이긴 하지만 정말 친가족 못지않게 잘 지냈어요. 뭐 그렇다고 이 부부가 사브리나를 법적으로 입양한 건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포스터 페렌츠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뭐 위탁 부모 그리고 수양딸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사브리나에겐 꿈도 생겼어요. 고등학교 잘 졸업해서 컬리지도 갈 거고 마사지사가 돼야겠다. 나중에 내 이름으로 된 스파도 열어야지. 또 모델 일도 하고 싶고 미용사도 되고 싶은데 일단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제는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원하는 걸 할 수 있구나. 2012년 10월 사브리나가 리사 집에서 지낸 지 1년 3개월이 지났고요. 10월에 그녀의 18번째 생일이 지났습니다. 이 집에 와서 생일을 2번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거죠.
보통은 18살이 되면 위탁 가정이나 이런 보호소나 이런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시스템에서 떠나기 마련인데요. 사브리나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이 리사랑 케빈이 의견을 물어봤어요. "너 이제 성인인데 어떻게 할래? 우리랑 계속 여기서 지낼래? 아니면 나가서 독립하고 싶어?" 사브리나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부부는 뭐 흔쾌히 그래. 너는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편하게 지내." 자, 이렇게 위탁 가정을 연장한다 이렇게 사인을 해서 다 제출을 합니다. 이로부터 3주가 지났어요. 2012년 11월 16일 새벽 1시 15분경에 윌로비 힐스 911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려옵니다. 신고자는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누가 우리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요. 빨리, 빨리요. 누군가요? 누가 칼을 들었나요? 이윽고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는데 이 현장은 참혹하다 못해 무슨 CG인가 싶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온통 피바다였어요. 여기저기 바닥이고 벽이고 피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안방에서. 자, 경찰이 이 방으로 들어가자 다름 아닌 리사가 무자비하게 칼에 난도질당해서 죽어 있었어요.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리사의 피부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그냥 피로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 범인은 리사를 총 178번 찔렀고요. 이 리사의 몸은 성황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턱에 입은 치명상. 이 턱을 이렇게 지나가는 경동맥이 뇌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게 절단될 만큼 깊게 관통을 했고요. 또 가슴, 폐, 막 여기저기 심각한 자상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리사에겐 방어운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흔적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얼마나 저항을 심하게 했는지 손가락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격렬한 저항이 있었겠죠. 부검을 담당했던 펠로 박사는 제가 17년 동안 부검을 하면서 이렇게 자상이 많은 건 처음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방 안에 있는 붙박이장을 열어보니 이 리사의 둘째 딸 헤일리가 막 입을 틀어막고요. 막 숨죽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다른 딸들은 어디 있냐? 메건이랑 사브리나는 이 집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브리나의 손에는 무려 15인치짜리 빵칼 있죠?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칼, 그게 쥐어져 있었어요. 메건은 두려움에 떨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메건과 사브리나의 이 떨림은 좀 달랐습니다. 메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심에 부들부들 하고 있었고 사브리나는 마치 격렬한 운동을 방금 끝낸 사람처럼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호흡을 가쁘게 한 손에 칼을 들고 부들부들 하고 있었어요. 리사에게 무려 180개의 자상을 남긴 범인은 바로 사브리나였습니다. 이 메건이 911에 신고할 때 제 언니가 식칼을 들고 있어요. 사브리나는 이 칼로 리사를 얼마나 뭐 힘껏 찌른 건지 이 칼이 전체적으로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꼬부라져 있어요. 경찰은 바로 사브리나 제 앞에서 현장에서 체포를 합니다. 이 뭐 반항하지도 않고요. 수갑 찰 때 순순히 손을 내밀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명 사브리나는 이 리사 집에 와서 꽤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18살밖에 안 된 고등학생이 자기를 도와준 은인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사브리나도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손에 막 부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10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취조실에 앉았습니다. 자, 근데 사브리나 행동이 좀 이상해요. 경찰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요? 어제 숙제하고 자러 갔는데요? 몰라요. I don't know. I don't know. 경찰은 네 위탁모 리사가 죽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데 진짜요? 리사가 죽었다고요? 본인이 그렇게 칼로 180번이나 난도질해 놓고 진짜 죽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펑펑 울어요. 경찰은 사브리나 너가 칼을 가지고 있었어. 네가 한 짓이야. 내가요? 내가 했다고요? 마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내가 살인했다는 걸 부인하지도 않아요. 근데 인정하지도 않고 약간 횡설수설하는 그런 느낌?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살인마의 모습은 또 처음 봐요. 아니,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는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살인을 부인하지도 않는데 리사의 죽음은 슬퍼합니다. 지가 저지른 일인데도. 경찰은 "너랑 리사 관계가 어땠냐?" 물어보니까 리사는요. 겉으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했는데 그거 다 가식이에요. 사실 저 리사랑 사이 안 좋았어요. 제가 매건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자기 딸들한테만 잘해주고 저는 친딸 아니라고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집에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사실 사브리나랑 첫째 딸 메건은요, 이 초반에는 친자매처럼 뭐잘 지내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둘이 싸우고 사이가 틀어졌대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 이유 때문에 리사가 자기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좋다. 그럼 너 케빈이랑 사이가 어땠냐? 아, 케빈은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리사랑 달랐어요. 경찰은 사브리나의 진술을 가만히 듣는데 이 그녀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게요. 이 리사의 직업이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 아니에요? 이 누구보다 사브리나처럼 어렸을 때 막 상처받고 방황하고 그런 아이들을 잘 돌보는 그런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 딸이랑 잘 못 지낸다고 사브리나를 함부로 대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남편 케빈은 잘 대해줬다면서. 만약에 정말 사브리나가 미움을 살 만한 짓을 했으면 부부가 다 싫어했겠죠. 연장 그거 안 하고 성인인데 내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케빈은 잘 대해주고 리사만 자기랑 사이가 안 좋았대.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리사가 사브리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뭐 밥이라도 굶겼는지 그 사례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사브리나가 방송사랑 인터뷰도 하거든요. 뭐 그때도 리사는 저를 차별했고요. 우리는 계속 싸웠습니다. 제가 꿈꾸던 패밀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만 말을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함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사브리나는 그 차일드 센터의 관리도 따로 받고 있었거든요. 복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리사 집에 와서 사브리나 잘 지내는지 뭐 면담도 하고 뭐 문제가 있냐, 뭐 어려운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복지사가 이들의 갈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브리나 학교 잘 다니고 잘 지내고 있고요. 활력도 넘치고 나중에 컬리지에 가서 그 마사지, 미용 이런 거 공부할 거라고 했는데 리사랑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뭐 리사가 사브리나를 조금 뭐 차별하고 무시했다고 쳐. 이렇게까지 사람을 잔혹하게 죽일 일이에요? 경찰은 답답했어요. 이 사브리나를 며칠 동안 취조를 하는데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브리나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건 명확한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으니까. 근데 자백을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인정하지도 않고 살해 동기도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4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최근에 사브리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이메일, 뭐 검색 기록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파헤치자 의외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리사의 남편 케빈. 최근 보름 동안에 케빈이랑 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1,500통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통씩? 아니, 의붓딸이랑 아버지가 문자 주고받을 일이 뭐 그렇게 많아요? 또 케빈은 트럭 기사라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거든요. 둘이 그렇게 친해? 아빠랑 딸이랑? 같은 기간에 케빈은 정작 자기 와이프, 리사랑 주고받은 메시지가 200통이 안 돼요. 보름 동안에. 경찰이 조금 수상하게 생각할 만하죠. 자, 그러다 경찰은 가만 생각해보니 리사가 죽고 나서 현장에 집에 케빈이 급하게 왔어요. 근데 그 표정이 지나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감정이 마른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경찰관님, 제가 집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경찰은 안 됩니다.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끝나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꼭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 집안을 둘러봤대요. 근데 경찰이 느끼기에 이 케빈의 눈빛이나 뭐 그런 행동들이 리사의 피해 상태가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떤 공격이 일어났나 그걸 더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두 아이의 엄마예요. 그럼 슬퍼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럴 텐데 케빈은 얼음장 마냥 차갑게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케빈이 제일 경찰에 의심을 산 것. 네, 여보세요? 거기, 네, 땡땡 보험사죠? 저기, 제가 사망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누가 죽었냐고요? 제 와이프요.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오늘 죽었어요. 근데 아직 부검이 안 끝나긴 했는데, 그래요? 그 부검 끝나고 다시 연락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기 미리 준비하게 서류 뭐뭐 떼야 되는지 뭐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그런 건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격관계 금강가 가격관계 금강가 상황 금강가 네. 케빈은 이날 아침에 보험회사 콜센터 업무 시작하는 그 시간에 8시 땡 치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리사 사망보험금 뭐 다 타먹을 것처럼 물어봐요. 아직 장르는 준비도 안 됐고요. 부검이 진행 중인 그런 시간이었어요. 케빈은 이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마치 로또 당첨금 기다리는 뭐 그런 사람처럼 한껏 상기돼 가지고 보험회사에 여러 군데 전화합니다. 한 군데 아니에요. 여러 군데예요. 이렇게 케빈이 다급하게 요청해서 챙긴 이 리사의 사망 보험금 현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질 레이놀즈라는 보험 설계사가 리사 죽은 날 아침에 가장 먼저 연락을 받습니다. 8시에. 이 보험은 케빈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둔 거예요. 배우자 사망 시 7만 달러, 9,500만 원 정도인데 특약이 있어요. 사고로 죽거나 뭐 예를 들면 살인사건, 교통사고, 지병이 아니라 사고로 죽으면 또 신체에 훼손이 생기면 2배로 지급을 한다. 그럼 하나로 2억 정도예요. 이 보험금 케빈이 받았고요. 두 번째 보험은 케빈 직장에서 가입한 보험이에요. 미국은 보험을 회사에서 많이 가입을 해주거든요. 뭐 배우자나 자녀까지. 이 정부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복지 혜택 차원에서 많이 해줍니다. 케빈의 물류회사에서는 할트포드 인슈어런스 컴퍼니라는 회사의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7만 불이 나왔어요. 9,500만 원. 이 돈은 케빈이 2번에 걸쳐서 수표로 받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11월 30일이에요. 이제 리사 부검이 다 끝나고 막 장례를 치르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있으면 막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케빈은 열심히 보험사 전화하고 서류 떼러 다니고 뭐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 보험회사는 파머스 인슈런스. 여기 직원은 리사 죽은 날 오후 1시에 케빈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15만 불, 2억이 3주 뒤에 케빈 통장에 찍힙니다. 네 번째 보험회사는요, 아메리칸 제너럴 라이프 인슈런스. 이 회사도 사건 당일에 오후 4시에 케빈에게서 연락받았어요. 보험금 25만 불, 3억 4천만 원. 참고로 이 상품은 리사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가입한 상품이에요. 이 보험금은 해를 넘기고 2013년 2월에 수표로 케빈에게 지급이 됐어요. 다섯 번째 보험사는 가디언 라이프 인슈어런스. 여기는 리사의 직장에서 가입한 보험사예요. 여기서 또 25만 불, 3억 4천만 원. 문제없이 케빈이 받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남았어요. 자, 리사가 일했던 차일드 그 센터는 쿠야호가 카운티 소속이거든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조합에도 보험이 있어요. 3만 5천 불, 5천만 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진짜 케빈이 마지막까지 탈탈 터는데 리사의 연금이 있었어요. 리사랑 가장 친한 친구면서 직장 동료 중에 케일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에 케빈을 만났대요. 케빈 많이 힘들죠? 리사가 이렇게 안타깝게 죽다니 정말 슬프네요. 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전 리사가 차일드 센터에서 일하는 거 참 자랑스러웠는데 항상 봉사하고 아이들 챙겨주고 또 은퇴하면 연금도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프라이드가 넘쳤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케일린, 그 연금이 얼마쯤 될까요? 혹시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5만 불쯤은 나올 것 같던데 맞나요, 이게? 케일린은 좀 이상했대요. 케일린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죠. 어제 와이프가 죽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왜 연금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이렇게 그가 받은 보험금은 이것저것 뭐 전부 다 더해서 78만 5천 불, 10억 원이 넘게 받았어요. 이 금액은요, 케빈이 트럭 기사로 집에 안 들어가고 먹고 자고 해서 15년 넘게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저금을 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5년 동안. 근데 리사가 죽고 나서 5개월 만에 이 로또 당첨되듯이 돈이 짠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 보험사들 중에서 5군데가 넘는 보험사들 중에서 단 한 곳도 케빈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인자는 사버리나니까 명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이 분쟁이 날 게 없었죠. 또 케빈은 사건 초기에 경찰 인터뷰를 받았거든요. 경찰도 뭔가 찝찝했죠. 케빈이랑 사브리나가 왜 그렇게 문자를 많이 주고받은 것일까? 또 케빈은 뭐가 급해서 보험사에 그렇게 다급하게 요청해가지고 보험금을 알아봤을까? 자, 그래서 케빈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했어요. 사건 시간에 케빈은 그 트럭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보스가 확인까지 다 해줬어요. 결국에는 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뭐 그러니까 보험사도 문제 없이 보험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케빈은 이 10억이나 되는 이 큰 돈으로 뭐 했을까요? 가장 먼저 집 모기지 대출금을 21만 불 갚았어요. 한 2억 5천 정도. 또 비슷한 금액으로 플로리다에 집을 하나 삽니다. 이 미국인들이 별장처럼 플로리다에 콘도를 많이 사거든요. 그거 하나 장만하고 차도 바꿔요. 원래는 2009년형 기아차를 탔다고 하는데 이 모델이 뭔진 모르겠어요. 그 차를 2013년형 쉐보레 크루즈로 바꿉니다. 또 3만 불짜리 캠핑카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북미에서는 운전석이 없는 캠핑 트레일러 많이 사거든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 캠핑 트레일러. 그거 하나 장만을 하고 집 뒷마당에 수영장 공사하고요. 울타리도 예쁘게 치고 평소에 그의 버킷리스트였던 비행기 조종 강습도 받으러 가요. 이런 거 하려고 케빈이 뭐 다급하게 그렇게 급하게 보험금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지금 장례도 치러야 하고 당장 일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먹여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조금 급하게 보험금 요청을 했다. 그렇다면 조금은 수긍이 가는데 케빈은 지 놀려고 비행기 타고 수영장 만들고 차 사고 그러려고 이렇게 다급하게 보험금을 챙겼던 거예요. 리사 죽자마자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가지고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이 정황상 리사가 죽고 나서 가장 큰 득을 본 사람은 바로 케빈이었습니다. 사버리나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일까요? 2013년 5월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이 사브리나가 경찰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기 형사님, 저기 사실은요, 케빈이 리사 죽여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리사에게 살해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혹시 케빈이 보험금 나오면 너 얼마 챙겨줄게. 너 이제 성인이니까 돈 필요하지? 이런 모종의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청부 살인일지 모른다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브리나의 진술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23이나 어린 여자랑 그것도 고등학생이랑 또 위탁 가정 보호자랑 아이가 설마가 맞았어요. 사버리나랑 케빈은 섹슈얼한 관계였습니다. 입양은 안 했지만 자식처럼 키우자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딸이랑 아빠 그것도 성인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 이 사브리나가 리사 집에 왔을 때 16살이었어요. 지내는 동안에 17살, 18살이 되었고 이 사진만 봐도 얼굴이 너무 애띠지 않아요? 케빈은 41살 중년 아저씨고 둘 사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브리나가 리사 집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2012년 4월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다 같이 캠핑을 가게 되는데요. 이 케빈이랑 사브리나가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리사랑 다른 두 딸은 뭐 다른 차로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미리 캠핑장에 있었던 듯해요. 자, 이렇게 둘이 가는 차 안에서 미묘한 감정이 흐릅니다. 케빈이 사브리나,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다고? 마사지사 되고 싶다고 했나?
아빠가 요즘에 허벅지가 좀 안 좋아. 운전을 조금 오래 해서 그런지 이게 쥐도 나고 너가 조금 주물러 줄래? 사브리나는 뭐 처음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케빈의 허벅지를 주물러, 주물러. 그러다가 허리도 주물러. 나중에 뭐 엉덩이도 주물러.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후에 둘은요, 한 집에서 리사의 눈을 피해가면서 계속 관계를 하고요. 또 케빈이 매일 아침에 사브리나를 학교에 태워줬거든요. 차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연인처럼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한 번은 사브리나가 맹장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케빈이 병문안에 갔었대요. 그때 병실에서도 아니 병실 문은 뭐 잠그지도 못할 텐데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이렇게 둘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리사가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루에 100통이 넘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을 한 거예요. 케빈은 늘 관계를 하고 나면 "사브리나 쉿.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알려지면 내가 위탁 가정 면허를 박탈당할 거야. 그럼 너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못 지내. 알았지? 이건 너랑 나랑 둘만의 비밀이야." 사브리나는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좋은데 나 고등학교도 잘 마쳐야 대학도 가고 마사지 공부도 하고 내 샵도 차리고 나 이 집에서 나가기 싫은데 이렇게 케빈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사버리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리사는 이걸 몰랐을까요? 약간 눈치채고 있었어요. 죽기 몇 달 전부터. 자, 리사의 직장 동료 있죠, 케일린. 자, 언제부턴가 리사가 조금 이상해 보였대요. 사무실에서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고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원래 안 그랬는데 나중에 리사가 털어놓기를 케빈이 요즘 바람 피는 것 같아. 엄청 어린 여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사브리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케빈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이런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리사랑 사브리나랑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원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집에 있기로 했는데 리사가 뭐하러 남편이랑 바람난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어요? 또 언제부턴가 사브리나가 이 리사의 막내딸 헤일리 있죠. 3살짜리. 이 아이에게 마치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아이 먹는 걸 챙기고 데리고 놀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사는 점점 위기를 느끼고 이 사브리나한테 "너 올해까지만 이 집에 있고 나가줘야겠어." 통보를 했어. 12월까지 나가라고 한 2달 정도 시간을 줬어요. 이 기간에 사브리나와 케빈이 엄청난 짓을 꾸밉니다. 2012년 10월에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에요. 케빈이 사브리나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나 해요. "사브리나,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 "부자요?" "응. 돈이 좀 생길 거야. 한 75만 불 정도? 그거 생기면 너랑 나랑 이 집도 가질 수 있고 너 대학 갈 수도 있고 캠핑카도 좋은 거 살 수 있어."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내가 보니까 너가 우리 헤일리도 잘 돌보는 게 너는 엄마가 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널 많이 사랑해." "네. 저도 케빈 사랑해요." "근데 제가 엄마가 된다고요? 그럼 리사 아줌마는요? 그리고 그 부자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 그건 말이지 리사가 죽으면 돼." 사브리나가 보통의 아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요? 아니 뭐 리사 아줌마가 죽는다고요? 아줌마는 저를 구해준 은인이에요. 제 엄마예요." "그럴 순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런 반응을 할 텐데 사브리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그 부유한 행복한 가정, 아이, 귀가 솔깃했어요. 원래 사브리나는 케빈이랑 리사가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케빈을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헤어지고 나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케빈은 이혼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뭐 자기 친딸 헤일리를 꼭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혼을 했다가 리사가 헤일리 양육권까지 챙기고 또 양육비도 내가 줘야 된다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리사가 죽으면 보험금 넉넉하게 나오지, 헤일리도 내가 키울 수 있지, 이거다. 완벽한 설계구만.
이렇게 케빈은 사브리나에게 리사를 살해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고 너는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사브리나는 동의했고요. 처음에 둘은 청부살인을 계획했어요. 이 사브리나 학교에 어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잠깐 너 화장실로 좀 와봐. 얘기 좀 할래? 너 혹시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 알아? 영어로는 히트맨이라고 하거든요. 히트가 이렇게 치다 이런 뜻이니까 퍽치기 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 어텀은 사람을 죽여? 사실 내가 사는 집 케빈이랑 리사 있지? 곧 이혼할 거야. 근데 리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가치 있어. 어텀은 얘도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히트맨을 뭐 건너 건너 알고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한번 알아볼게. 며칠 동안 수소문을 했는데 뭐 잘 안 구해졌나 봐요. 어텀이 나 이제 모르겠다. 야, 이거 구하기 힘들어. 나는 발 뺄래. 이렇게 청부살이는 흐지부지 되고 사브리나랑 케빈은 계획을 바꿉니다. 사브리나,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자. 총을 사서 강도로 위장을 할까? 아니다, 아니다. 총은 불법으로 사야 하니까 그냥 칼로 하자. 근데 말이야, 사브리나, 내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면 의심살 수 있거든? 내가 보험금 수혜자 아니야. 나보다는 너가 나을 거야. 아, 그런가요? 알겠어요. 나 옛날에 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어서 혹시 경찰에게 걸려도 정신질환으로 무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억 안 난다고 잡아떼지 뭐. 그래, 그래. 너가 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내가 칼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둘이서 리사 없을 때 부엌에 가서 칼 하나 꺼내가지고 연습도 했어요. 칼을 그냥 꽂으면 안 돼. 이렇게 찌르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그 방법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흉기로 쓸 빵 자르는 칼, 이걸 사브리나 방 옷장에 바닥에 숨겨둡니다. 옷으로 덮어가지고 이제 몰래 감춰두고 나중에 타이밍 잘 보고서 범행을 저지르자. 또 이들은 강도지처럼 보이게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뒤졌던 그런 흔적들을 만들기로 해요. 가짜로. 그리고 집에 뒷문도 좀 열어두고 뭐 서랍장이랑 뭐 금고에도 손을 조금 대고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솔직히 사브리나가 이제 갓 성인,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리다고 해서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케빈은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데리고 온 고등학생에게 어떻게 살인을 제안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입에 사탕 발린 소리 하면서 이렇게 범행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사건 전날이었어요. 자, 이날 케빈이 사브리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는데 원래는 차에서 그 짓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케빈이 차를 딱 세우더니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 41살 아저씨가 사브리나, 나 리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헤일리는 내가 키우고 싶고 나 계속 이렇게 리사랑 살아야 된다면 그냥 내가 죽어버릴래. 이러면서 막 엉엉 울고 머리를 차 핸들에 들이박으면서 쿵쿵쿵 이러고 떼쓰듯이 소리치는 거예요. 사실 전날 케빈이랑 리사가 부부싸움을 크게 했대요. 이 발단은 메건이 뭘 잘못한 건지 케빈이 메건을 엄청 혼냈대요. 그러다 분에 못 이겨서 애 목덜미를 잡고 방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이걸 보고 리사는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 딸한테 왜 그러냐? 지금 네 딸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 엄청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졌고 리사가 이혼하자, 이혼할 거야.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때 케빈은 까딱하다가 이혼당하고 헤일리 양육권 잃고 양육비까지 뜯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막 미리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혼 서류, 또 내가 부당하게 당한 것 다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해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을 준비를 딱 했어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리사가 화내면서 소리치고 이혼하자 이런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에도 케빈은 리사랑 싸울 때 이혼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대요. 리사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상담을 했겠죠. 이혼할지도 모르겠다고. 이 부부 둘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케빈이 사브리나의 위탁을 담당하는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사랑 제가 이혼하면 제가 사브리나 계속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케빈의 이런 모습이 뭔가 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사람이 되게 치밀하구나. 이런 싸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그의 면모는 사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오는지, 케빈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케빈이랑 리사랑 한바탕 크게 싸우고 다음날 아침에 이 사브리나한테 울고 불면서 막 머리를 찧어 박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일을 치러야겠다. 리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브리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빨리 범행 저지르자고. 사브리나는 넘어갔어. 케빈, 내가 오늘 할게. 난 당신 잃고 싶지 않아. 당신 죽으면 안 돼. 헤일리한테 아빠도 있어야 되고, 죽는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럼 오늘 하는 거지? 응. 이렇게 둘이 헤어지고 케빈은 미시간으로 트럭 운전하러 가고요. 사브리나는 평소처럼 학교 생활을 잘 끝냅니다. 원래 사브리나는 자기가 체포될 거란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학교 프로젝트 잘 끝내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둘은 문자로 I love you.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고 자, 그리고 그날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쯤에 케빈은 미시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 있었어요. 집에는 리사와 3살짜리 딸 헤일리가 안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고 메건은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고요했어요. 사브리나는 왜 도둑들이 쓰는 복면 있죠. 이 스키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걸 뒤집어 쓰고 장갑 끼고 긴 바지에 후드티까지 입고서 후드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옷장에 숨겨둔 칼을 들고 리사 방으로 걸어갑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불을 켜면 안 되니까 휴대폰 플래시에 비추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곤 방문을 조용히 열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리사를 향해서 칼을 내리 꽂았는데요. 원래는 리사가 한 방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리사가 피를 흘리면서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도망치고 헤일리! 헤일리! 옷장으로 들어가! 헤일린 자다가 어린애가 엄마 소리치니까 울면서 옷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메건이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걔가 짖는 소린 줄 알았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잠에서 깨어서 엄마 방에 와보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911에 바로 신고해서 누가 엄마를 죽여요. 우리 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사랑 사브리나랑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는데 리사가 그 스키 마스크를 이렇게 쫙 찢었어요. 사브리나 얼굴을 봤어. 사브리나, 너가 나한테? 사브리나는 그 뒤에 더 격렬히 칼을 휘두릅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했지만 그동안 리사는 무려 180번이나 공격을 당했고요. 온몸이 완전히 피 범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끔찍한 게 메건이랑 헤일리가 이걸 다 지켜봤어요. 엄마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뒤에 사브리나가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사브리나는 계획했던 대로 경찰에 I don't know?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요? 약간 정신병 걸린 것처럼 횡설수설하고 이 케빈에 대해서는 절대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한 달, 2달 지났는데 이 사브리나는 계속 뭐 정신 착란이 생겨서 내가 아닌 뭐 다른 자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브리나가 화가 났던 게 케빈이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자기 보험금 챙기기 바쁘고 집 사고 차 바꾸고 할 거 다 하면서 사브리나의 변호사를 고용해 주지도 않고요. 뭐 그녀를 빼내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사브리나는 감옥에서 이게 아닌데 케빈한테 완전 팽당했어요. 이용만 당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니까 뭐 속에서 부글부글 이 내적 갈등이 일어났겠죠. 또 경찰도 계속 푸시했고 너 혼자 다 안고 갈 거야? 케빈이 관여한 거 맞지? 사브리나는 체포된 지 7개월 만에 고백을 합니다. 이거 모두 케빈 아저씨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랑 케빈은 섹슈얼한 관계였고요. 케빈이 리사 죽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경찰은 이제 됐다. 사브리나가 증언했으니까 이제 케빈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 케빈에게 분명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사브리나 진술만으로는 체포가 안 됐어요. 또 케빈의 알리바이가 명확해. 또 사브리나랑 문자를 하루에 100통씩 주고받았는데 뭐 그게 그냥 단순히 친해서 주고받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살인을 모의한 게 아닐 수도 있죠.
또 케빈이 시킨 거다. 이런 주장이 사브리나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증언해 줄 사람도 없었고. 경찰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요. 이 어텀 있죠. 사브리나가 히트맨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친구, 어텀을 시켜서 케빈에게 전화를 걸라고 해요. 자, 어떻게 했냐? 케빈 아저씨, 저 어텀인데요. 저기 이만저만해서 사실 사브리나가 저한테 히트맨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 이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닐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케빈이 뭐라 반응할 수도 있고, 거기서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켰는데, 케빈의 답은, 톰, 괜찮아. 그런 건 문제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둘의 대화가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얘기거리가 안 나옵니다. 경찰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톰 몸에 녹음 장치를 몰래 붙여가지고 케빈 집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한 40분 정도 톰이랑 케빈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저씨, 저 체포될 것 같은데. 그때 사브리나가 히트맨 부탁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이 저를 용의자로 보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히트맨 왜 구하라고 했는지 조금 아시는 거 없어요? 케빈은 나는 모르지. 근데 왜 그런 걸 너한테 얘기하니? 뭔가 눈치를 채고 대답을 피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기 입장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찰은 필사적으로 케빈의 모든 흔적을 탈탈탈 털어내는데요. 이 당시 케빈이랑 사브리나가 주고받은 문자, 그 통화 내역도 복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자가 복구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게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자 내용이 경찰이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후에 이것들을 증거로 케빈을 체포했어요. 2013년 8월 9일 사건 발생한 지 9개월 만이었습니다. 리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네, 그럴 줄 알았다. 다들 케빈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 케빈 행동이 누가 봐도 이 와이프를 잃은 남자라고 보기에는 이상하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보험금부터 챙기는 건 물론이고요. 또 사건 있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집에 대청소를 했대요. 근데 이게 보통 청소가 아니라 그 클리닝 업체까지 불러가지고 카페까지 싹싹 미는 그런 청소. 그러면서 케빈이 이 청소 업체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싹싹 깨끗하게 피 묻은 흔적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며칠 있으면 보험금이 25만 불 나오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리사 물건들도 다 갖다 버렸어요. 옷, 신발, 책, 전부 다 버렸어. 아직 사브리나의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죽은 지 일주일 만에 흔적을 없애버려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당연히 가족들은 케빈을 의심했죠. 다음 해인 2014년 5월에 이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케빈의 혐의는요, 살인 공모죄, 또 6건의 성폭력. 경찰은 케빈이 사브리나를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6건 중에 3건은 사브리나가 미성년자일 때라서 가중 처벌이 예상이 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있는데요. 일단 케빈이랑 그 변호사 마이클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변호사가 사버리나랑 케빈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요목조목 반박하는데요. 사브리나는 양극성 장애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어요. 심지어 환청도 들린다고 하는데 근데 사브리나의 일방적인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아니 병실이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둘이서 그런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브리나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전화든 편지든 케빈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브리나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혼자 일기 쓸 때도 케빈에 대한 언급은 1도 없습니다. 이건 사브리나가 케빈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리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죽여놓고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범인으로 몰고 그걸로 검찰이랑 형량 딜하려고 거짓 진술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팩트는 사브리나가 케빈에 대해서 진술하는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한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긴 해요. 사브리나의 변호사 찰스는 케빈과 사브리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케빈이 아니라면 사브리나가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브리나는 어린 나이 때 겨우 16살 때 케빈을 처음 만났고 그것도 포스터 데디였습니다.
이 오갈 데 없는 애가 처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느꼈는데 만약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는 갈 데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케빈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케빈은 40살이니까. 그리고 내 아빠니까. 당연히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 그런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사브리나가 리사 죽으면 보험금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딸 메건이 말했겠어요? 우리 엄마 죽으면 돈 나온다고? 케빈 말고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브리나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혼란스럽죠. 왜냐면 증거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나중에 경찰이 케빈 집을 압수수색해서 뭐 전화기, 컴퓨터, 아이팟, 아이패드, 모든 전자기기를 다 압수했는데요. 무려 22대였어요. 분석 결과 살인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은 구글에 뭐 범죄랑 관련된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 깨끗했대요. 뭐 살인, 강도, 뭐 형량, 뭐 이런 키워드가 하나도 없었대요. 또 케빈이 자백을 한 것도 아니죠. 그나마 검찰이 들이밀 수 있었던 게 사브리나의 아이팟에서 케빈 거 아니고 사브리나 거예요. 거기 케빈 연락처가 케빈 러브로 저장이 돼 있어요. 혼자 스토커처럼 케빈 짝사랑한 게 아니라면 진짜 무슨 관계였으니까 러브라고 붙였겠죠. 그리고 케빈이랑 사브리나가 사건 직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들. 사건이 새벽 1시 15분에 있었는데 그 전에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둘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게 78통이었습니다. 사브리나 말로는 범행하기 직전까지 무슨 옷을 입을지, 몇 시에 시작할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미 문자가 삭제되어 있어가지고 복구가 안 됐다고 해요. 이 복구가 안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경찰 말로는 FBI에 보내서 요청을 했는데도 복구 불가. 그래서 이게 정확한 물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또 증인도 한 명이 있긴 했는데요. 사브리나의 앤트예요. 뭐 고모 아님 이모일 거예요. 그냥 이모라고 할게요. 사브리나가 체포되고 나서 케빈이 이 이모를 찾아왔어요. 이모님, 감옥에 있는 사브리나에게 꼭 전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이 이모님은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사브리나 측의 입장이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둘 사이가 뭐 섹슈얼한 관계다. 그게 증명이 되지는 않죠. 위탁 부모로서 지켜준다.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증언도 조금 애매했어요. 이 판단은 배심원들이 하는 거죠. 자, 사브리나는 재판장에서 울면서 리사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는데 케빈은 증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변호사만 발언을 했어요. 마지막엔 리사의 전 남편 있죠. 메건의 아빠. 자, 그가 법정에 나와서 유가족 대표로 발표를 하는데요. 케빈은 두 아이의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판사님, 케빈에게 가장 높은 형량을 내려주세요. 케빈 바로 뒤에 서가지고 말을 하는데 케빈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배심원들은 10시간이 넘는 긴 심의를 하는데요. 그 결과 케빈에게 유죄가 선고됩니다. 6건의 성폭행, 가중살인 공모 3건, 2건의 가중살인 음모. 공모랑 음모는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그 차이가 미국이랑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 공모는 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가담까지 한 것을 말하는 거고 음모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제 계획하고 합의까지 한 단계를 이제 음모라고 한대요. 케빈의 형량은 30년 뒤에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브리나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어요. 만약에 검찰과 딜을 안 했으면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대중들의 의견은 갈렸어요. 이 케빈이 이 보험금을 타고 펑펑 쓴 건 사실이지만 이 살인을 공모했다는 건 증거가 전혀 없는데 또 성폭력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냐? 이건 변호인이 무능한 거다. 또 사브리나 진술 말고는 다 정황 증거니까 이걸로 유죄가 나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한편으론 사브리나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케빈이 나이도 훨씬 많고 또 지위적으로도 의붓 아빠였기 때문에 사브리나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케빈이 자기 범행 대신해줄 그런 사람으로 사브리나를 이용한 것이다. 그녀도 피해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케빈이 되게 철두철미한 사람인 것 같다. 특히 리사가 죽고 나서 그 흔적을 지우려고 했다든지, 또 리사랑 이혼 서류 같은 것도 칼같이 준비해서 막 공증 받을 준비하고 그런 걸 보면 되게 계산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라서 증거를 안 남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케빈이 증거 없이 억울하게 수감이 된 걸까요? 아니면 사브리나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일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패트리온 홍보 한번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후원해 주실 분이 오늘 단 한 분이라도 계실지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속 더보기란에 있는 패트리온 링크 접속을 하시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상 미리 올라가 있고요. 또 유튜브 검열 때문에 삭제된 영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